네, 자, 2교시 행정소송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행정 영역에서 법적인 다툼을, 법적인 문제를 다투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고 하고, 행정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주관적 소송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 드린 자료를 가지고 쭉 하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고, 그냥 요거, 자료와 상관없이 그냥 설명드립니다.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제도로 나눠집니다. 행정소송은. 실제로 행정소송 법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요 차이점은 주관적, 그러니까 개인의, 그 소송을 제기하는 어떤 개인의 권익을 다투는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억울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아까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람은 그럼 이쪽에 있겠죠. 네, 개인 주관적 소송이고, 이거는 객관적,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행정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법에 맞아야 돼. 법의 적합성. 행정이 막 법을 위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법에 만약 위반하고 있는 행정작용이 있으면 이걸 그냥 두면 안 되지. 그럼 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다투는 거야. 자기 개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구별되죠. 그 다음에 이런 주관적 소송을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 있는 소송의 종류예요. 이렇게 돼 있고, 항고소송은 어떤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다. 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네. 요 처분은 국가가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드릴게요. 처분,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일단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뭐라고? 법을 이제 집행하는 건데, 집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여기 처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까 쉽게 여러분, 영업정지 처분 2개월 받았어. 여기 한번 적용해봐요. 어떤 사람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내가 영업정지 처분 2개월 받았어. 그러면 요거는 종로구청장이라는 자를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 내가 지금 뭔가 법을 위반했잖아요. 무슨 불량식품을 팔았다는 어떤 구체적 사실이 있었지. 그럼 여기에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이란 말의 반대말이 뭐야?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불량식품을 팔았다는 구체적 사건이 지금 발생했죠. 여기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아까 식품위생법이지. 종로구청장은 지금 식품위생법상의 그 영업정지 규정 있죠? 영업정지 규정, 요 법을 집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건. 그리고 이거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명령. 자, 당신은 2개월 동안 영업하지 말아라고 명령을 내렸고, 요 정지처분 받은 나는 그러면 영업하면 안 돼. 그 기간 동안에. 내 마음대로, 너는 구청장 네 생각이고 나는 그냥 영업해도 내려면 안 되죠. 뭔가 명령을 강압적으로 내리고 있고, 이거를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권력. 무서운 거죠. 그냥 권력을 지금 행사한 거야, 종로구청장이. 그럼 국민은 이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종로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한 거죠. 일방적으로 지금. 너 영업하면 안 돼. 라고 한 거잖아. 이걸 구청장이 나하고 만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불량식품 팔았는데 내 생각에는 영업을 좀 정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업 정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계약이죠. 그게 아니라, 너 영업하지 말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요거예요, 바로. 그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라는 건 정확히 요 개념에 맞죠. 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은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에요. 알았지? 네. 그래서 이제 영업정지 처분이 만약에 억울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항고소송. 됐죠? 그 다음에 부작위란 말이 나와. 이 작위 앞에다가 안일불자를 써가지고 부작위. 일단 작위라는 개념은 뭔지 알아요? 그 작위. 뭐뭐를 한다라는 뜻이야. 한다. 그 다음에 앞에 부자가 붙으면 뭐뭐를 안 한다. 이거지? 그럼 뭘 안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영업 허가를 신청을 했어.
내가 이제 장사를 하고 싶어서 종로구청장한테 영업허가를 신청했어. 그럼 종로구청장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됩니까? 내가 허가 신청을 그러면 너는 허가 신청은 네 맘이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야죠. 심사를 해서 종로구청장이 할 일은 허가를 내주던가, 그지? 식품위생법이 정한 요건에 맞추면 허가 내줘야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은 자격 요건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 하는 게 불허가. 다른 말로 허가를 거부하는 거지요.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각하시키거나,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있겠지.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허가를 안 내주거나.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요 허가를 내주거나 허가를 안 내주거나가 뭐냐면 요게 자기예요. 여러분 허가를 안 내주는 것도 자기입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 부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허가 불허가 처분 문서를 보내요. 나한테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검토해보니까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라고 허가 불허가 처분서를 내주는 것 자체는 뭔가를 하는 거잖아 지금.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예요. 그러면 부작위는 반대로 뭐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했는데 이 구청장이 허가도 안 내주고 불허가 처분도 안 하고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거지. 요걸 부작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행정청의 의무예요. 그러면 일정한 행위에 대해 의무를 하고 있지 않은 거 요걸 부작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사람은 다투어야죠. 그러면 항고소송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지? 항고소송은 처분이나 부작위가 문제가 됐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게 항고소송이라는 얘기예요. 개념 정리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나눠집니다. 요거 지금 항고소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종류가 우리 행정소송법에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고, 여기가 바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 세 가지가 마련되어 있어요. 자, 아까 말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 이 사람은 뭘 주장하겠어? 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주장해야 돼요? 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겠지. 그럼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요거는 그러니까 처분 있죠? 네. 처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부작위는 아니야. 부작위는 그냥 아무거 안 한 게 부작위니까. 부작위에 대해서 이걸 취소해달라.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대상은 뭔가 있어야 돼요. 존재하는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요 처분과 관련된 거야. 알지? 예, 처분. 그 다음에 무효등확인 소송도 처분과 관련됩니다. 이것도. 요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이제 좀 어려운 논의가 있어요. 어떤 행위가 있었어. 처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하자의 정도가, 자, 뭔가 하자가 그 위법한 종로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의 하자의 정도가 좀 경미할 때는 취소소송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는요, 그 하자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다. 이렇게 되면 무효다라고 표현합니다. 법적으로. 취소와 무효의 차이는, 취소는 뭔가 위법의 정도가 좀 경미한 경우가 취소 사유가 있다고 표현하고, 정말 얼토당토 안 한 그런 행정처분을 내렸죠? 그럼 무효라고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얼토당토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영업정지 처분이란 건. 대개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은 그냥 취소송으로 가고 맙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 어떨까? 내가 작년에 소득행위가 한 푼도 없었어. 단돈 1원도 소득 활동이 없었는데 국세청장이 이번에 나한테 소득세를 부과했네.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중대한 하자예요. 그리고 명백하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하자지. 영업정지 처분은 대개 왜 취소송을 가는 거 아니?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 처분 내리죠. 뭔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 그래가지고 너 영업정지 2개월 그런데 과연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식당 주인들은 원래 주민등록증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 같으면, 근데 되게 이놈이 덩치가 크고 뭐 친구들하고 같이 성인들과 미성년자가 같이 친구일 수도 있잖아. 되게 한 테이블에 와가지고 서너씩 먹다가 꼭 걸려요. 그러면은 이 식당 주인으로서는 과연 이것을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되게 술 팝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영업정지 처분 내리는 거고. 그럼 이러한 행위가 행정기관이 꼭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
예, 실제로 미성년자인데 술 팔았다 해가지고 무조건 뭐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 그렇게 볼 수 없고 때로는 위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떤 식당에 만약 손님이랑 한 500명이 몰려들었어. 정신이 없죠? 근데 종업원은 3명밖에 없어. 그러면 그 손님 500명 일일이 주민등록증 조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충 봐가지고 어떻게 뭐 친구들하고 성인들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성인인 줄 알고 이렇게 술을 팔았다 이거야. 그럼 과연 이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과연 위법하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설사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대하고 명백하진 않고 명백하지 않아요. 알았지? 그럼 취소로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아니 소득 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미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만약에 과세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자가 있는 거고 명백한 하자죠. 그럴 때는 막바로 그냥 무효확인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오늘 아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눈치챘죠? 그럼 부작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냥 장시간 동안에 여러분 민원이라는 건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네.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가령 뭐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는데 15일이 막 지났어. 뭐 2달, 석 달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부작위니까 그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네, 이런 소송이 있습니다. 자, 요거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기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소 소송에서 이겼어. 이기는 걸 인용 판결이라고 하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영업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 요건 어떨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겼어. 이 사람이. 소송 제기한 사람이. 그러면 행정청은 일정한 행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부작위가 위법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작위로 나가야죠. 근데 작위는 뭐지? 이게 작위라고 했죠. 허가 또는 불허가. 그러니까 약간 다른 점이, 요거는 이제 설사 원고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꼭 영업허가가 나온다는 것은 보장이 안 돼. 그러면 다시 이 행정청이 심사를 해가지고 영업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예, 이거는 그저 뭐만 구하는 거예요? 부작위 상태에서 벗어나달라. 이것만 구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영업허가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잠깐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니 행정청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해달라. 가령 허가를 내달라. 그러니까 허가 내달라라는 식의 소송. 영업허가를 내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소송이 있다고 한다면 이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이제 행정기관은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돼요. 영업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현행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는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들이 엄청나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벌써 몇 년 전에 제출됐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게 있어. 근데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실시가 되죠. 언젠가는 통과가 되겠지만 아직 잠을 자고 있어요. 이 법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이제 안 지울게요. 왜냐하면 이따가 설명할 게 있어. 됐죠? 요 세 가지를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가 꼭 처분이나 부작위가 관계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 만약에 어떤 공무원에게 월급을 다달이 주는데 호봉 계산을 잘못했던 거야. 네. 월급을 주는데 호봉 계산을 잘못해서 월급을 덜 줬어요. 다달이 한 50만 원씩 안 줬던 거야, 그동안.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공무원이 그러면 그 소속기관에게 월급 달라, 밀린 거 월급 달라 이렇게 청구하겠죠? 네, 근데 안 준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밀린 월급을 달라라고 지급하는 거는 자 처분이야 아니냐죠. 이건 처분이 여기 없죠 지금. 그지? 월급을 그저 안 줬을 뿐이지. 그건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이나 이러고 갈 수 없어. 뭐 월급 안 준 걸 어떻게 취소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죠? 그럼 부작이냐? 부작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월급을 안 줬다는 거니까 부작이냐? 안 했으니까 부작이냐? 요 법학에서 부작이라고 할 때는 뭘 신청했을 때 뭘 신청하는 거예요? 처분. 아까 영업허가 신청한다고 했잖아. 허가 같은 거 있죠? 요게 뭐냐면 요게 처분이에요. 그죠? 요 처분이 요 처분이야.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뭔가 처분을 신청했는데
그거를 안 했을 때를 우리가 부작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 지금 밀린 월급 달라는 게 처분을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 더 예를 들을까? 어떤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그동안에 뭔가 보건 혜택을 받아왔어. 국가유공자로서 어떤 혜택을 받아왔어요. 다달이면 50만 원씩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번에 보훈청에서 이 사람을 당신은 더 이상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격에서 탈락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일단 처분이냐? 처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부작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뭐 처분을 신청한 게 아니니까. 그죠? 비슷하죠? 지금. 뭔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요건 개념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은요. 이것과 다른 기타 그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개인의 권익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이게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안 되는 나머지 것들 있지? 그럼 이거는 별도로 다른 소송의 유형이 필요하고 그걸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소송의 종류가 다르니까 진행하는 방법도 달라요. 네? 예, 그런 내용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야. 대표적으로 요거 영업 정지 처분 누가 내렸죠? 종로구청장이 내렸지. 그럼 요 취소소송 제기할 때 피고라고 있어요. 누구를 상대방으로 할 것이냐? 피고는 바로 종로구청장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법원에다 제출한 소장이 있어. 종로에 소장 해가지고 제출하는데 거기에 종로구청장이라고 피고를 명시를 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처분이 없죠. 그러니까 처분을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요거 이 경우는 이제 국가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피고가 돼요. 알았지? 대통령이 피고가 아니고 보훈청장이 피고가 아니고 뭐 보훈청장일 것 같죠? 근데 보훈청장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가 이 사람에게 줘야 될 연금을 안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요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주는 건 보훈청장이 주는 게 아니야. 보훈청장이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툴 때는 국가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호봉계산. 자, 이 사람이 혹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봉급은 그 시장이 주는 거예요? 그 서울시장이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봉급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 피고는 지자체가 돼버립니다. 아까 영업정지처분은 종로구청장이나 서울시장과 같은 이런 행정기관들,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업정지처분은 서울시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나 종로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나 종로구청장이 내리는 거라고, 영업정지처분. 이런 거는. 월급 주는 거는 구청장이 주는 게 아니라 종로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다고. 이거 분명히 다릅니다. 성질이. 네. 뭔가 여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의 유형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됐고요. 네, 됐지? 그 다음에 요거. 우리 행정쟁송법 시험은 대개 주관적 소송에서 냅니다. 네. 여기서 내고요. 요것도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가끔 낼 수도 있으니까. 뭐 설명형으로 이제 낼 수도 있어요. 그럼 객관적 소송은 행정의 법적 각성, 객관적 법적 각성인데, 요거는요,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관이다, 뭐냐. 예를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기관소송의 대표적인 예는,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있어. 지자청이고, 의회가 있어요. 지방의회. 가령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간에 뭔가 다툼이 있어. 예. 이럴 때, 자,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가 이번에 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뭔지 알아요? 지자체에서 만든 어떤 일종의 법 규범이야.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서울시장이 딱 보니까 이 조례가 위법한 거야. 위법이란 말은 법률에 위반된다, 그 뜻이야. 조례보다 위에 있는 게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는 법률을 위반하면 안 돼. 근데 서울시 의회가 이번에 위법한 조례를 만들었어. 그럼 가만두면 안 되지. 그래서 이때 제기할 수 있는 게 대법원에다가 절차를 지금 생략할게요. 좀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골자만 얘기하면 장이 여기에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자, 이 서울시의회가 위법한 조례를 만들었으니 이것을 무효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무효이면 확인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대법원이라는 곳에다가 소송을 딱 제기합니다. 이런 게 바로 기관소송의 대표고, 명칭은요, 왜 기관이? 얘가 기관이거든, 얘네들이. 왜냐면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이 신체 있죠. 우리 인체의 손발을 신체기관이라고 하지. 신체기관. 그러면 요 손발 자체는 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박정섭이라는 내가 인격을 갖고 있지.
요 손발은 나의 어떤 보조자일 뿐이죠. 그냥 기관일 뿐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전체가 요게 서울시고 요게 그래서 법인격을 갖고 인격을 갖고는 서울시입니다. 요게 법인이에요. 법인. 지방자치단체랑 일종의 법인이야. 네. 근데 이 장은요 법인격이 없어. 뭐라 하자면 그냥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손과 발이라는 기관들끼리 서로 다툰다 해서 기관소송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왜 주관적 소송이 아니냐? 요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이 요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서울시장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이거 법이라는 것, 조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되는데 적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객관적인 적법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객관소송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관소송. 기관소송의 거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오세훈 시장이 여기 대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야? 기관소송이라고. 근데 사실 그때 대법원까지 소송 제기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러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걸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여버렸는데 또 주민투표에. 기억나시죠?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제도가 따로 있어. 주민투표. 이게 주민투표 했더니 어디서 무산됐잖아요. 아니, 무산이 아니라 결국 주민투표는 투표장에 3분의 1이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안 했어. 그래서 그냥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요즘도 흐지부지 된 것 같아. 서울시장이 사표 쓰고 나가면서 흐지부지 됐어.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야. 요때 사용하는 게 기관소송이야. 알았지? 그럼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지? 그때는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뭐 서울시 재정에 영향을 주고 어쩌고 뭐 교육적으로 어떤 거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자, 민중소송은 민중들이 제기한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막 같이 공동으로 제기한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것이 선거소송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어. 네. 그럼 이제 종로 지역에서의 그런 선거가 만약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종로 지역의 유권자들이 서명을 해서요. 예. 그 서명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이 서명을 해야 되느냐. 그럼 쭉 연서라고 하죠. 서명을 달성해가지고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민중들이, 이 유권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죠. 예, 선거라는 어떤 객관적인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 선거를 취소해달라. 그래서 우리 지역구의 선거는 다시 치르게 해달라고 제기하는 게 선거소송이라고. 국민투표, 무효소송, 무슨 주민소송 이런 것들이 다 민중들이 제기한다 해서. 됐죠? 이렇게 구별되지. 아직까지 노무사 시험에서 이게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행정고시나 무슨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같은 데는 당연히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쟁송법이니까 분명히 개념적으로는 이것도 행정쟁송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준비는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도 다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네. 요거 이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몇십 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송법의 규정 대부분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입니다. 알았지? 네. 그리고 취소소송이 이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소송이므로,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잖아요. 장남이야, 장남. 그러니까 마지에 해당하는 소송이야. 그러니까 행정소송법도 취소소송 위주로 쭉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공부도 취소소송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소송들은 이제 이른바 준용 규정으로 그냥 간단히 몇 개 조문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뭐냐면, 예, 가령 무효확인 소송 파트에 들어가면, 취소소송의 규정 중에 제 몇 조는 무효확인 소송에도 준용된다. 이런 식으로만 규정하고 그냥 살짝 넘어가 버려요.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 그러면 취소소송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공부를 해봅시다. 취소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케이스 풀 수 있어.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영업정처분을 위법하다라고 느낍니다. 예?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텐데 취소소송 제기한다고. 그럼 여기가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은 아무 법원에다 제기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종로구에서 영업하던 사람이 정지처분 받았어. 그러면 서울시 행정법원에다 제기됩니다. 이거 아주 저 인천에 있는 법원에다 하면 안 돼요. 부산에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이 법원이란 건 관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어떤 법원이 담당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관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할 법원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만약에 엉뚱한 법원으로 갖고 가면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 그냥 각하시켜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할도 일종의 요건이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제가 취소 소송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도록 하는데 소송 요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송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법원에서 재판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요건이 한 10가지가 있다고 하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갖추는데 만약에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소송. 우리 국민노무사 시험은 바로 소송 요건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케이스를 주면서 자, 이거는 소송 요건이 갖춰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검토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문제라는 것이 이 소송 요건이 한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물어본다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한두 가지 정도만 딱 중점적으로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는. 자, 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했어야죠. 그렇지?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들은 거 영업정지 처분 2개월 사건이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사건이 있죠?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사건. 지금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업정지 처분을 지금 당한 거잖아. 그럼 이 처분도 소송 요건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처분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만약에 취소소송 제기하면 이것도 소송 요건 탈락이에요. 지금 영업정지 처분은 분명히 처분이 아까 정의 내린 요기에 딱 맞지요? 근데 만약에 그 국가유공자에서 이번에 탈락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국가유공자 탈락을 한 거 이 사건을 가지고 취소소송으로 가져가면 안 받아줍니다. 왜? 국가유공자 탈락시킨 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그건 당사자 소송으로 갔어야지. 이건 지금 취소소송하고 있는지. 이런 경우 어떨까요? 우리 집 앞이 지저분해. 우리 집 앞에 도로가 포장이 안 되거나 너무 지저분하니까 구청장한테 좀 포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했더니 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므로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죠. 그럼 거부당한 걸 거부처분이라고 하죠.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요 처분에는 거부처분도 들어갑니다. 요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나오면 좋고, 그 다음에 불허가, 거부죠? 요 거부처분도 분명히, 아까 설명했구나. 네. 거부처분은 뭐라고? 부작위가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부작위가 아니라고 아까 설명드린 거잖아. 부작위가 아니에요? 그럼 거부처분은 뭐냐? 부작위는 아니고 처분이에요. 거부한 것도 자기 행위니까 처분입니다. 아무튼 처분 개인소송인 거부처분 들어가요. 다시 여기서 올게요. 우리 집 앞에 보도블록 깔아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해. 네. 그럼 여기 대해서 이걸 거부처분으로 보면서 취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럴 땐 항상 의문이 있으면 여기로 가야죠. 한번 적용해봐, 이번에는. 자, 보도블록을 안 깔아주는 행위가 여기 속합니까? 행정청, 구청장, 여기 맞네. 맞아요? 그럼 구체적 사실도 맞아요. 보도블록을 깔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이, 사건이 지금 발생했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걸리네. 이거를 보도블록 깐다, 포장한다, 이거는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사실행위. 마치 우리가 교탁을 만드는 행위하고 똑같아. 목수가 이걸 대폐질하고 못을 받고 해가지고 교탁을 만드는 행위죠. 이게 법률행위예요. 법적인 처분이라고 안 합니다. 이런 걸 사실행위라고 하고, 사실행위는 법적인 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다투는 건 법률적인 행위에 돼요. 법적인 사항을 다투이지 보도블록 깔고 하는 행위는 법적인 사안이 아니에요.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처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소송 요건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알았지? 앞으로. 요게 이제 원래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고라고 하고 행정소송은 똑같아요. 참고로 형사소송은, 그러니까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이 형사소송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원고격에 해당한 사람은 검사라고 부르고, 이제 이쪽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인자,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민사사건 또는 행정사건 얘기할 때만 피고인 그러는데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만 부르는 말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거예요.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 법원, 판사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말이 옳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야 돼요. 우리 이걸 원고 적격이라고 불러요. 이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했어야 합니다. 자, 영업정지 처분을 갑이라는 식당 주인이 받았는데 이 갑과 친한 어떤 친구가 있어가지고 갑이 너무 친구가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 법도 모르지? 나는 행정법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내가 대신 소송 제기해 줄게 하면서
여기 을이 들어가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이거 또 안 받아줍니다. 그죠?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네. 그러면 갑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 이걸 표현하기를 누가 원고가 되느냐 했을 때, 이건 취소소송이잖아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돼 있어. 소송법에 지금 취소소송을 통함으로써 이 처분, 영업정지 처분 있죠? 이걸 취소해달라 또는 변경해달라라고. 그러니까 취소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는 사실은. 요게 물론 전형적이겠지만 취소해달라. 요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요 변경은 일부 취소예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500만 원을 받았어. 이번에 부과받았어. 국세청장이 나한테 세금을 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아니, 내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낼 돈은 3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300만 원만 내야 되는데 국세청장한테 500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세금 부과했어. 그럼 나는 소송 제기합니다. 취소소송 제기했고, 그 나머지 200만 원 있지, 차이. 3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 보이죠? 요거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데 그 취소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부과를 300만 원 부과로 바꿔달라, 변경해달라. 알았지? 네. 요것도 취소소송이 하나라고 볼 수 있어. 이거 일부 취소라고 합니다. 일부 취소.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참 문제가 있는데, 그럼 소송법에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되게 갈리는데 요거는 해석하기를 우리 판례는 참 판례라는 게 뭐죠? 앞으로 이제 판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법원이 재판을 한 결과가 판례지 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판례는 대법원의 판례를 말합니다. 대법원이. 판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일선 판사들은 재판을 할 때 판례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왜냐하면 기존의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려버리면 상대방이 이제 막 상소합니다.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판례. 아무튼 판례가 말하기를 이 법률상 이익이 뭐냐 하면 어떤 법률이 있어가지고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정도만 하고요. 네, 케이스 문제 풀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뭐냐 했을 때. 네, 구체적 사건이 나오면은 이제 판사가 판단해봐요. 자, 이 사건은 도대체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원고로 소를 제기했는데 어떤 법률이 이 사람의 이익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가를 검토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갑이 소송을 제기했으면 당연히 통과할 거예요. 이 사람은 식품위생법상 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권리를 보호받는 갑이 제기한 거니까 당연히 원고 적격 통과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해봐. 이번에 국가가 말이죠. 이게 하청인데 이제 물이 흘렀는데 여기에 댐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제 네. 댐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하천 조명 허가 이런 게 나와요. 이 댐은 누가 건설하는지 알아요? 한수원이라고 공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회사가 있어. 한수원에서 댐을 만드는데 댐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무슨 허가를 받아요.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 근데 옆에 이제 주민들이 있어. 주민갑이 있다고 합시다. 아, 그동안에는 이 사람이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하천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댐을 건설하게 되는 순간 이쪽이 어떻게 돼요? 다 수몰돼 버립니다. 그렇지? 네. 수몰되면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쫓겨나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은요, 이런 댐 건설 사업이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원고적격으로 인정합니다. 이 법이라는 거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전부 법에다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무슨 댐 이야기가 안 나와요. 댐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가 이제 심사 들어간다고. 그럴 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인정해요. 왜냐면 당장 수몰 지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 이게 강원도에 댐을 만드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 시민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을이라는 사람이 딱 보기에 이거 댐 건설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소송 제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죠? 네, 실제로 판례는 인정 안 했습니다. 네, 강원도에 뭐 동강댐을 건설할 때 서울시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막 시민단체 회원이나 아니면 사진작가들은 평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쁜 경치를 막 찍는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도 이런 동강이 만약에 파괴가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사진작가도. 그래서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이 판례가 얘기하기를 이 사진작가나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비록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언정 그거는 법률이 보호하는 정도의 이익은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런 댐 건설 사업으로서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케이스 문제는 바로 이런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응시자가 판단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그럴 때 미리 준비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할 거는 바로 범상 이기는 자가 뭐냐에 대해서 학설은 어떻고 판례는 이런데 따라서 이 사건에 비춰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서울시 시민단체 회원들은 여기서 말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거는 부적법한 소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피고는 누가 되냐? 취소 소송에서의 상대방은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처분을 내렸던 행정청이 피고가 돼요. 그럼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는 누구라고? 종로구청장이 이걸 내렸으면 종로구청장을 우리가 처분행정청이라고 하고 세 글자로 줄이면 처분청이라고도 합니다. 처분청을 피고가 됩니다. 종로구청장이 내렸는데 이걸 가지고 소장에다 쓰기를 피고란에다가 인천시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받아준다고. 알았지? 이건 피고를 잘못 지정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고 여기에 대한 많은 예외들이 있고 이거는 다음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외들이 있냐. 됐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기간이라는 거 있어요. 제소기간. 영업정지 처분 내린 날짜가 2018년 9월 5일이다. 만약에 9월 5일 날 영업정지 처분 내렸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한 20년 후에 가가지고 2038년 9월 달에 가지고 소송 제기면 안 되겠죠? 뭔가 법적인 분쟁이 있으면 이거 빨리 조속히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야.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해놨어요. 취소소송인 경우는요, 요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렇지? 그 다음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지나서 너무 늦게 제출해버리면 소송 요건 탈락. 그래서 법원에서 심사 안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9월 5일 날 받았으니까 대개 경우 9월 5일 날 일단 처분을 내리면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 내부에서 결정을 하면 요건 대개 한 2, 3일 걸려요. 요즘은 이제 정보통신망으로 바로 전자 이메일로 보낼 수 있지만 혹시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우편물이 집에 도달하는 건 한 9월 7일 정도 되겠지. 2, 3일 걸려서. 그럼 요 날짜가 뭐야? 요게 통지받은 날이니까 이걸 송달이라고 하는데 그 공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치? 그러니까 2018년 12월 한 뭐 2일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하면 정확히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요 안에 제기해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자, 이런 또 소송 요건 지금 하나 했고 둘, 셋, 넷, 5개 있죠? 자, 6번째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 이제 앞에다 협의에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협의에.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그러니까 요게 있잖아요. 소송을 제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아무런 어떤 법적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소송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자 봐요. 지금 이 사람이 영업정지 처분 9월 5일이라고 합시다. 그냥 간단히 9월 5일 날 딱 받았어. 딱 받았는데 이 소송 제기 날짜가 혹시 그러니까 9월 5일 날 여기에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2개월 받았다고 2월 처분. 그런데 이때가 만약에 12월 2일 이내는 제기할 수 있다겠죠? 그러면 12월 2일 날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해요. 그러니까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6번째, 소의 이익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니? 자, 잘 생각해봐. 여기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막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 뭐하러 지금 소송 제기하는 거야 도대체? 왜냐하면 2개월 처분 받았잖아요. 2개월이면 언제야? 11월 5일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11월 5일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영업을 다시 개시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람은 어차피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1월 5일 이후에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협의의 소액이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고 해서 11월 판사가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 11월 5일이 됐죠. 그러면 재판장이 이 사건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각하 판결 내버려요. 그랬지? 왜냐하면 영업 너 당신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냥 뭐하러 지금 소송 제기하냐. 말 되죠? 네. 이런 경우 있어요. 오늘 케이스 문제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다음에 노무사 시험을 여기 불합격 처분을 받았어. 네, 불합격 처분도 처분이에요. 응?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에 합격을 했네? 요때 이제 불합격 처분인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던 거야. 불합격 처분 유법하다 그 소송을 제기해놓고 막 재판이 이제 막 진행 중인데 다행히 다음 해에 다시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 순간에 각하당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그렇죠? 네. 요 불합격 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람은 이제 노무사가 됐으니까 뭐하러 하냐 이거지. 이런 경우에 알았지?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지? 많아요. 그래서 이해됐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이왕 얘기했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소액이 없다. 그래서 각하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런 경우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봐. 어떤 A라는 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1차 위반했어. 그러니까 불량식품을 한 번 팔았어.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던 거야. 근데 혹시 또다시 불량식품을 또 팔아서 단속을 하면 영업정지 4개월. 만약에 3번 하죠. 이건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아예 영업 자체를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이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어떨 거야? 어떨 것 같아요? 설사 2개월이 지나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소송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처분,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다음번에 이 사람이 또 불량식품을 팔게 되면 그거는 2차예요, 1차예요. 1차가 되어버린다고. 이걸 만약에 가만 놔둔 상태에서 계속 지내다가 또다시 잘못한 행위를 하면 그때는 2차 위반이 돼가지고 더 크게 처벌받잖아요. 근데 이걸 뒤늦게라도 만약에 처분을 취소 판결을 받아놓으면 다음번에 또 잘못하더라도 그때는 1차 위반이니까 좀 경미하게 제재를 받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는 또 말이 된다고. 그때는 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알았지? 이게 소의 이익 문제예요. 작년에 바로 50점짜리 문제 소의 이익이 나왔고 이거는 계속 네가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참고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공무원이 파면당했어. 잘못해가지고. 파면도 일종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판이 막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람이 정년에 달한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나이가 60세면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 봐. 재판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년이 끝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죠. 그러니까 파면 처분, 파면 당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승소했다 하더라도 이미 정년이 끝난 사람은 다시 공무원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이 사건은 협의의 소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각하시킨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봐.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어야 돼.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파면 당하는 순간 공무원은 월급 같은 거 못 받습니다. 알았지? 예, 월급 못 받습니다. 계속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은 파면 시로부터 정년 60세까지는 지금 나중에 파면이 위법하다고 결정나면 이거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치? 공부 받으니까 소의 이익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설사 정년에 달았다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돼요. 진행돼가지고 만약에 승소 판결 나오면 이 밀렸던 본고, 이때 안 받았으니까 본고, 요건 받아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했거든? 공무원은 사회적 어떤 명예가 있어요. 예. 사람들이 막 선망하는 직업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파면된 상태로 그냥 끝내버리면 이 사람은 명예가 추락돼서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사람은 계속 소송을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액이 있는 거야. 기간. 7번째. 마지막 하나.
행정심판을 거쳤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요건이에요. 지금, 이거 노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쳤느냐, 이 사건을. 자, 아까 1교시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가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꼭 거쳐서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행정심판 안 해야 된다고 했어? 안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 가고 그냥 막바로 소송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어떤 법률이 있어가지고, 어떤 개별 법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법에는요, 이 사건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대표적인 게 바로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처분 사건이에요. 내가 만약에 음주운전해서 걸렸어. 그럼 면허 취소당합니다. 그지? 근데 면허 취소가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막바로 못 가요. 소송으로. 그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 왜 운전면허 처분 사건이 너무나 많잖아. 그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법원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냥 법원이 운전면허 정지당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거야. 맨날 그러면.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번 걸르도록 한 거예요. 행정심판에서 하도록. 그 다음에 공무원들 징계 사건도 그래요. 공무원들 징계 사건. 지금 이 우리 자료에 어디까지 지금 설명드렸냐면 10페이지 있죠? 네. 지금 설명을 보면 10페이지인데, 맨 아래쪽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한번 읽어봐봐요. 네. 그 세 번째쯤. 자, 소재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고,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항목이 바뀌어져.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가라고 했고, 다음 페이지 나오네. 11페이지에 그 5번째 줄에 있잖아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하는 소송 해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인 경우에, 공무원들은요, 소청심사위원회라고 있어. 그게 행정심판위원회예요. 소청심사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국세를 부과받았을 때 억울하죠. 그러면 행정심판 거쳐야 돼. 그리고, 근데 지방세는 그냥 막바로 가도 돼요. 노동위원회. 자, 어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 노동행위를 받았어. 그러면 그 지방노동위원회 제도가 있어요. 노동위원회에다가 이런 막 구제 신청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중앙노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는데, 아무튼 그 재심 판정 절차를 꼭 거쳐야 돼. 그 다음 행정소로 가는 거야. 이런 거예요. 도로교통법 얘기 바로 그거고.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소송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개별법이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한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어야 돼. 거치지 않고 막 와버리면 그 경우는 소송 요건 탈락. 그래서 각하당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7가지 했는데 이 중에 필수적인 소송 요건은 뭐냐 하면 1번부터 6번까지가 필수적 소송 요건이고,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안 거쳐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의적 소송 요건이라고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임의적 소송 요건이고, 근데 개별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규정해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때는 필수적 소송 요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 소장도 8번 하면 이제 소장도 일종의 소송 요건이 돼요. 소장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고 딱 격식이 있단 말이야. 예. 그죠? 형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참고로 소장에 꼭 들어갈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소장이라는 거지. 문서 맨 위에 소장이라고 제목을 달아. 근데 바로 밑에 원고가 들어가야 돼요. 예. 이 원고 이름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고의 이름도 있어요. 피고 행정청의 이름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면 소송 대리인도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의 주소, 원고의 주소도 들어가야 되죠.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소장,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소장. 그리고 쭉 이런 내용들을 일단 써.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1번, 청구 취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청구 원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런 격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 받아줘요. 만약에 청구 취지는 있는데 청구 원인이 없다거나, 청구 원인은 썼는데 청구 취지가 없다거나 안 받아줍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요거는 그 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 여기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람의 목적은 뭐야? 이걸 취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요. 행정청이, 그러니까 서울 종로구청장이 2018년 9월 5일자로 원고에 내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청구치지에다가. 알았지? 판결을 구합니다. 이 사람이 목적이잖아. 그래 놓고 이렇게 달랑하고 하면 판사가 뭘 근거로 판단하겠어? 그러니까 왜 이런 판결을 구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청구 원인이에요. 알았지? 쭉 쓰는 거예요. 무슨 분량의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쭉 쓰되 그 대신 논리 정연하게 잘 써야 되겠지. 막 중언부언하고 어영부영하고 여기에는 이제 증거가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이 종로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이 왜 위법한지에 대한 증거들이 쭉 있어야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장 쓴다는 건 판사를 설득해서 내가 이기고자 하는 거니까. 요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소송 요건의 하나입니다. 소장 작성 잘하는 것도 요건의 하나예요. 그럼 거의 설명한 것 같으네요.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물론 이제 자료 중에 설명 다 못했어요, 오늘.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입문할 때 이 정도만 이해해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마지막 오늘 정리하는 발언은, 자, 2교시 정리합니다. 이제 3교시부터 뭐 문제 풀어보겠는데, 시험 문제, 행정쟁송법 시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게 다 소송 요건이지, 이 중에서 이제 케이스가 등장하면 요 사례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응시자는 이 사건은 지금 어떤 소송 요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다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소송 요건 위주로 쭉 써나가야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케이스가 있고, 케이스가 있죠. 여기서 1번 해가지고 문제를 보는데, 위 사례에서의 어떤 이 사람이 갑이 소를 제기했는데, 소 제기의 적법성을 검토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 제기가 적법하냐, 법에 맞느냐. 이 말은 바로 지금 봤던 7가지, 8가지의 소송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소 제기가 적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탈락하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의 유형은 바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기, 이 사람 소송 제기했는데 취소소송으로서 적법하게 제기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답안지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전부 검토해야지, 그지? 적법하냐 그랬으니까 다 검토해야 돼 일단. 그런데 출제자는 항상 이 소송 요건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출제자가 의도하는 소송 요건을 찾아내서 그거에 거기에 배점이 많으니까 그거 위주로 다 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 다른 것도 언급을 해야 돼요. 살짝 한 몇 줄로 다 언급하면 됩니다. 알았지? 네. 적법. 그 다음 어떤 유형의 문제는 그냥 소의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그럼 이제 요거 있죠, 요거만 검토하라는 뜻이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또 뭐 다른 거 막 그냥 하고 그러면은 뭐 보너스 점수 안 줍니다. 오히려 감점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문제 뜻을 파악을 못하고 있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런 건 다 여러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이런 파트가 공부 시작하기는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됐죠? 네.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3교시부터 실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 문제에 내는지 한번 볼게요.